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그 아이들 유형, 성격 유형별로 공부 지도를 좀 어떻게 해줘야 되는지, 그래서 어머님들이 학습에 조력을 해주는 데 있어서 우리 아이 파악하는 부분을 중점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녀 교육을 하심에 있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엄마는요, 제발 우선 좀 엄마하고 나서 그 다음에 뭘 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비록 아무리 사고를 치고 그냥 엉망진창이고 정말 꾸러기에다가 정말 인정받지 못하고 밖에 나가서 그렇더라 하더라도 집에 오면 우리 엄마는 날 믿고 기대하고 관심을 보여주는 사람이다. 마지막 물러나지 않는 방어선이다. 라는 심리적인 안정감, 그걸 가지고 나서야 비로소 엄마가 매니저가 되든 전략가가 되든 아니면 무슨 관리자가 되든 아니면 뭐 엄마표 자기주도 학습이 됐던 그게 아이한테 좋은 방향으로 쓰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곤 해요. 엄마가 자녀에게 공부 학습적으로 개입하고 싶다면 가장 먼저 이걸 떠올리셔야 돼요. 무슨 책을 볼까? 무슨 학원을 보낼까? 이게 아니고 우리 애가 어떻지? 를 먼저 떠올리시기를 강추드려요. 근데 엄마들의 고민을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런 고민을 주로 저한테 질문합니다. 선생님, 우리 애는 초등학교 때 독서가 많았는데 중학교 국어가 왜 이 모양입니까? 두 번째, 선생님 수학은 심화를 해야 되나요? 선행해야 되나요? 경실해야 되나요? 창의사고를 해야 되나요? 뭘 해야 되나요? 너무 고민됩니다. 제가 뭐라 그럴까요? 뭘 하든 좀 열심히 좀 하세요. 세 번째, 선생님 토플 해야 되나요? 토스 해야 되나요? 탭스 해야 되나요? 토익을 해야 되나요? 뭘 해야 되나요? 정부에서 그렇게 그런 거 안 받아준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계속 뭘 해야 되니? 우리 애는 왜 이렇게 눈으로 공부할까요? 영어도 눈으로, 수학도 눈으로, 인생을 눈으로 삽니다. 선생님 문과에 이과예요. 이과는 취직 잘 된다는데 어떻게 우리 애 수학 못하는데 그래도 이과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분들. 또 선생님 엄마표 영어 해도 괜찮습니까? 저의 저질 발음이 좀 전수될 것 같아서 두려운데 엄마표 영어 괜찮아요? 뭐 이런 거. 그리고 그놈의 특목 자사고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진짜 꼭 가야 돼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선생님 저희는 그 외고를 가야 될까요? 자사고에 가야 될까요? 선생님 저희는 과학고에 갈까요? 아니면 자사고에 가야 될까요? 마치 그 학교들이 다 받아주기라도 한 것처럼 그 어디에도 우리 애의 성향을 이해하고 싶어요 라는 얘기는 없죠. 즉 얘가 보이는 현상과 태도만 비치겠고 내가 얘한테 다가가서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존중하고 인격자로서 같이 분석해서 함께 손잡고 나가겠다는 마음은 코딱지만큼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그 코딱지를 만들어 드리려고 볼 줄 아는 눈은 좀 길러야겠으니 이제 개안 수술을 해드리고 그래 우리 아들 그럴 수도 있겠다.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되시면 여러분 남편을 여러분이 받아들였을 때를 떠올리시면 돼요. 그렇게 친절했던 우리 오빠가 결혼한 아들이 되고 그 늙은 큰아들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가 내가 이해를 하느니 그냥 받아들이고 긍정적인 시각에서 봐줘야 내가 살겠다 라고 생각하셨던 그 타이밍하고 이제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우리 아이를 그 자체로 받아주시고요. 그 안에서 어떻게 하면 엄마랑 같이 행복하게 공부도 잘할 수 있을까 따져보시면 불가능한 일은 절대로 아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이런 아주 디테일한 고민들이 생겼을 때 어쨌든 해결은 해야 되잖아. 근데 난 모르겠지. 그럼 누구한테 물어보세요?
우리 동네 오피니언 리더 아줌마한테 물어보지. 그래서 오피니언 리더 아줌마한테 물어보자. 그렇죠? 그래서 병훈 엄마 어떻게 뭐 시켰어? 그렇죠? 그러면 문제가 있어요. 그 오피니언 리더 아줌마는 주로 상위권을 보유하고 있나요? 중위권을 보유하고 있나요? 하위권을 보유하고 있나요? 상위권을 보유하고 있지. 그 아줌마가 해주는 얘기를 우리 애한테 그대로 전달해도 되는 아줌마는 우리 애도 상위권일 때에 하네요. 우리 애가 상위권이 아닐 경우에는 그 아줌마 말은 우리 애한테 독이 될 수도 있어요. 가끔 사람들은 인과관계를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선행을 해서 공부를 잘할 거라고 믿죠. 그래서 너도 나도 선행하죠. 근데 우리 애는 안 되죠. 맞습니까? 공부를 잘해서 선행이 필요해진 거야. 이 인과관계, 선후관계를 잘 파악을 해야 돼. 안 그러면 헛손질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행을 해서 잘하는 게 아니고 잘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학교 교과 과정이 좀 늦어진 거야. 그러면 우리 애는 평범하면 선행을 할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해야 상위권으로 올라설 수 있을지 거기서부터 파악을 해야죠. 그런 얘기도 있죠. 아침밥을 먹는 애가 성적이 높다. 아니에요. 성적이 높아서 아침밥을 준 거예요. 여러분들 대화를 많이 하는 애가 성적이 높다고요? 웃기시고 있네. 성적이 높으니까 엄마가 대화를 하지. 이 성적이 낮아봐요. 2단 옆창이 날아가요. 저는 경험해봤어요. 중학교 때 전교 1등 할 땐 그렇게 친절하고 대화하고 격려하고 응원했던 우리 엄마가 고등학교 와서 하위권이 되자 슬퍼하시고 너 때문에 동네 부끄러워서 나가질 못한다 라고 하시는 말씀을 보고 상처 입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딛고 일어선 것도 어머니 덕분이었어요. 왜? 마지막에는 도저히 안 되겠는지 편지를 써주셨어요. 저는 기숙사 생활을 해가지고 빨래 같이 들고 들어가는데 빨래 열다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편지가. 병훈아, 엄마는 네가 뭐든지 열심히 하면 잘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믿는다. 지금 좀 잘 안 돼도 포기하지 말어. 기다려줄 테니까. 그거 보고 공부했습니다. 아이한테 힘들게 하는 것도 엄마지만 결국 솔루션도 엄마한테 있습니다. 이해되시겠어요? 네. 그래서 이 선후관계, 인과관계를 잘 파악하셔야 돼. 그래서 잘하는 엄마 그대로 따라하지 마시고 우선은 누굴 따라하면 좋냐면요. 우리 애 나이 때는 우리 애 정도밖에 못했는데 학년이 올라갈수록 잘하더니 나중에 결과가 아주 좋았던 애 있죠. 그 선배님을 찾아내셔야 돼.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그 선배님 엄마한테 얘기를 들어야 돼.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우리 애처럼 평범하다가 나중에 잘할 수 있었는지 그걸 물어보셔야죠. 그래야 우리 애한테 맞는 얘기를 해줄 수 있죠. 그래서 이번 시간의 주요 핵심은 우리 애한테 맞는 얘기를 할 수 있기 위해서 우리 애를 바라보는 프레임, 그리고 걔한테 어떻게 해줄 건지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아이가 공부에 어려움을 겪는 이유가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우선적으로 좀 관찰해야 될 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의 성격. 내향적이냐 외향적이냐, 혹은 대범하냐 대범하고 덜렁덜렁대냐, 아니면 꼼꼼하냐 소심하냐, 또 관심사가 뭐냐. 여러분들 그 아이들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으신지 모르겠는데요, 의외로 엄마는 잘 모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10년 전에요, 그 사교육 1번지라는 모 동네에 가가지고 일하고 있을 때 또 그 부동산 욕망에 또 1번지인 그 아파트 뒤편 후미진 곳에서 어떤 고등학생이 한겨울에 오리털 파카부터 순서대로 옷을 훌훌 다 벗더니 반팔 티만 딱 입고 젓가락에다가 담배를 껴가지고 피는 걸 봤습니다. 제가 그래서 얘기해줬어요. 친구야, 그거 계속 피면 머리 나빠져. 너무 많이 피진 말아라. 아저씨가 뭐라고 할 입장은 아니지만 적당히 해라 라고 얘기해 줬었습니다. 그 엄마는 아마 꿈에도 생각 못 하겠죠. 자녀의 많은 부분을 못 놓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요, 자녀가 의도적으로 감추는 경우도 있겠지만 어찌 보면 내가 진짜 우리의 영유아 때 너무 예쁠 때 너무 귀여울 때 쏟았던 관심에 비하면 지금은 너무 그냥 다른 사람 손에 맡겨놓고 위탁하고 내 마음의 안녕과 평화만 추구하고 있는 건 아닐지 생각해 보실 필요도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우리 아이 관심사도 좀 한번 들어보시고, 부모님과의 관계, 엄마 아버지와의 관계, 제가요 각 동네를 돌면서 그 동네에 잘한다는 엄마 인터뷰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아이 공부시키는 방식은
다 다릅니다. 공통점은 딱 두 개인데, 첫 번째는 엄마와 굉장히 확신이 차 있어. 두 번째는 엄마하고 아이가 관계가 굉장히 수월해요. 수능적이야. 그렇죠? 이 두 가지가 유일한 공통점이었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공부에 어려움을 겪는 자녀를 가지고 계시다면 아이로부터 출발하지 마시고 문제 해결을 아빠로부터 출발하십시오. 왜냐하면 엄마 아버지와의 관계가 결국 자녀한테 가게 되죠. 그 에너지가. 맞습니까? 엄마 아버지와의 사이가 먼저 좋아지면 자녀한테는 당연히 좋게 갈 수밖에 없어요. 제가 틀린 얘기를 하나요? 엄마 아버지의 관계가 좋아지는데 최고의 보약이 뭘까요? 제일 좋은 보약은 엄마가 아버지를 칭찬해 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칭찬할 거리가 없는데요. 여보 어떻게 이렇게 발가락이 예쁘게 생겼어. 내가 찾다 오늘 한 5시간 고민했는데 하나 찾았어. 왜냐하면 집에 있는 그놈은 여러분을 먼저 칭찬할 가능성이 거의 없거든요. 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아들이라고.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칭찬해 주셔야 돼요. 처음에는 멋졌겠지. 쌓이면 나중엔 의지하게 되고요. 관계가 회복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엄마 아버지가 먼저 웃으면서 하하호 해야 그게 일부러 노력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아이한테 간다고 저는 믿습니다. 어디에 마음이 열리는지, 우리 애가 무슨 게임을 통해서 자존감을 느끼는지, 그렇죠? 어떤 음악을 듣고 눈물을 흘리는지, 어떤 영화를 보고 자기 자아 형성하는데 영향을 받고 있는지 까마득히 모르고 계셨다면 한번 관심을 기울여 보십시오. 그게 우리 아이 공부를 도와주는데 출발점인지도 모릅니다.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될 난제 또는 우리 아이의 행동 방식, 즉 나한테 보이는 행동 방식 말고 나가서 보이는 행동 방식이 진짜 개인지도 모르죠. 여러분들, 우리 아이가 나를 바라보는 가장 솔직 담백한 얘기는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SNS나 블로그에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을 어떻게 보는지를 궁금해 하신다면 우리 아이의 블로그를 뒤져보십시오. 뭐라고 묘사되어 있는지. 가끔 그런 애들이 있습니다. 우리 엄마는 마귀 할멈 같아요. 엄마가 마귀 할멈이라고 생각하는데 아이가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모든 게 관계로부터 출발하고 관계로 끝난다고 봅니다. 우리 아이를 보는 프레임, 그리고 얘를 이해하고자 하는 마음가짐, 그리고 우리 남편에 대한 너그러운 칭찬으로부터 출발한다는 거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유형별로 한번 그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엄친아. 엄친아가 있어요. 저는 엄친아일 거 아닐까요? 아니, 엄친아가 아니에요. 엄친아는 공부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고, 키도 크고, 얼굴도 잘생기고, 집안도 좋아야 엄친아예요. 이 중에서 하나만 좋은 건 엄친아가 아니라 바로 뒤에 나올 모범생이에요. 아시겠죠? 완벽한 아이가 엄친아입니다. 자, 엄친아, 우리 아이가 엄친아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떨까요? 기분이? 너무너무 좋겠죠? 내가 전생에 무슨 덕을 쌓아가지고 이렇게 훌륭한 놈이 아들로 와줬을까? 그렇죠? 그래서 엄친아 유형인 경우에는요, 대부분 크게 개입할 여지가 별로 없지만, 개입할 이유가 별로 없지만 위험 요소가 몇 가지 도사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들이 옵니다. 그들. 여러분들 학창 시절에 그들이 몰려오신 적 있습니까? 대학 가서 만나자 이런 거 안 해보셨어요? 여자친구, 남자친구. 아시겠어요? 엄친아일수록 달라붙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엄친아가 운동장에서 체육을 하면 어떻습니까? 창문에 다 달라붙죠, 여자애들이. 그거입니다. 그거 지금 농담이 아니라 진짜로 위험 요소로 많이 작동해요. 언제 그게 가동되느냐? 엄친아도 가끔 실수를 하겠지. 그래서 시험 성적이 살짝 요동치는 때가 오죠. 그때 그들이 옵니다. 즉 내가 몸이 건강할 때는 병균이 와도 이겨내잖아. 근데 시험 성적이 살짝 떨어지면 엄친아도 심리적으로 위축되면서 심리적인 면역력이 떨어져요. 그러면 그들이 오면 혹 빨려 들어가죠. 걔밖에 나를 이해해주는 애가 없어. 맞습니까? 그래서 엄친아 같은 경우에는요, 그런 사춘기 코드에 대해서 의외로 조심해야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런 애들이 또 로망이 있어요. 나도 그냥 막 노는 애. 저희 때 전문 용어로 날라리 같이 살아보고 싶다, 한 번쯤.
너무 공부를 잘하다 보니까. 그렇죠? 너무 교과서적인 삶을 살다 보니까 나도 한번 날라리처럼 살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를 파고들지 않도록, 여러분들, 자녀가 중고생일 경우에는요, 초등학교 때 말고 오히려 중고생일 때 친구들 집으로 많이 초대시켜 주세요. 아무리 쥐똥만한 음식을 마련해도요, 같이 먹으면서 어떤 친구들이랑 지내는지 꼭 한번 봐주십시오.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시겠어요? 엄친아 친구들, 그런 요소만 조심하면 크게 탈은 없습니다. 모범생. 그림만 딱 보셔도 아시겠죠? 불타는 공부. 그렇죠? 모범생도 공부는 잘하는데 얘네 같은 경우에는요. 아직은 완전 최상위권은 아닌 애들이. 완전 최상위권이 있고 그냥 상위권이 있죠. 그렇죠? 모범생 유형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아까 엄친아와 비슷하게 목표의식이라든지 미래 비전이라든지 인생에 대한 설계라든지 진로 직업의식 같은 게 굉장히 처져 있는 애들이 있습니다. 그냥 공부만 계속 달달대고 한 거죠. 그러면 이런 애들이 대학에 딱 가잖아요. 어떻게 될까요? 더 이상 공부하지 않습니다. 주변에서 많이 못 보셨어요? 고등학교 때까지는 진짜 공부 잘하던 애인데 대학 딱 가더니 엄마가 두문불출 사라지시는 경우 있죠? 그렇죠? 그게 대부분 이런 게 있어. 즉 대학 들어가는 것까지만 목표예요. 사실 인생은 대학 졸업하면서 시작인데 대학 들어가는 데까지만 목표인 거죠. 그러니 오춘기가 올 수 있어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이런 친구들도 목표의식, 진로, 적성 이런 것들 굉장히 중요한 아이들입니다. 허영이. 이건 제가 뭐 다른 방송사에서도 한번 예를 들었던 친구인데요. 이 허영이랑 상담을 하면요. 굉장히 신납니다. 선생님 제가 큰일 났어 애들. 우리 반 애들 다 죽었어 이제. 나 이제 1등 할 건데 어떡하니 너네. 어떡하지 너. 이런 애들이에요. 그래서 상담만 하고 나면은 세상을 다 가질 것 같아. 그러고는 그래 한번 파이팅 해보자 하고 학습실 딱 들어가서 5분 안에 졸고 있죠. 요게 허영이. 이해되시겠어요? 이런 친구들은요 되게 독특한 게 기본적인 자질이 있습니다. 기본적인 지능이 괜찮아요. 예, 그리고 엄마도 거기에 대해서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내색은 안 해도. 근데 요 허영이 같은 경우는요 자기 과시욕 같은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얘네들은 계획 짜라 그러면 몇 프로를 짤까요? 100을 기준으로. 75, 80? 아니요. 120%, 200%를 짜요. 그렇죠? 200%인 경우에는 120으로 낮춰줄 필요가 있지만 120 짰을 때는 오케이 하고 도전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얘가 뭐라도 좀 잘하죠. 그랬을 때는 칭찬하시는데 얘는 좀 특징이 있어. 남들 앞에서 칭찬하세요. 공개적으로. 우리 딸이 이번에 30등에서 25등 됐어. 공개적으로 칭찬하세요. 왜냐면 이 허영이는 거기에 굉장히 우쭐해. 우리 엄마가 드디어 날 인정해 주는 거야. 인정 욕구가 크기 때문에 우리 엄마가 드디어 날 인정하기 시작했어. 내가 30등에서 25등이 됐는데 날 인정해. 이해되시겠죠? 아웃사이더. 요 친구들은요. 선생님, 요새 이런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이 많은데 제가 도저히 공부에만 전념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제가 한번 앞장서 보겠습니다. 이건 왜 이런 건가요, 도대체? 저는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공부 안 하는 애들입니다. 그래서 말이 되게 많고요. 그다음에 아웃사이더 친구들은 공부 안 할 이유가 굉장히 논리적이고 이성적이고 사회지향적이고 쓸데없이 자기 인생이나 좀 관리하지. 그렇죠? 그래서 아웃사이더 친구들은요. 왜 그런 상황으로 빠지냐면 이 엄마의 따뜻한 이 케어 같은 게 좀 부족한 아이들이 꽤 있어요. 엄마가 막 군인이야 막. 엄마 군인. 그렇죠? 단아까로 막 대답하고 막. 이렇게 좀 이렇게 딱딱하시고 차가우신 경우에 아이들이 이쪽으로 빠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친구들은 공부도 공부인데요. 일단은 우리 아들하고 아니 우리 딸하고 나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시는 것도 어떨까 싶어요. 아웃사이더. 아시겠죠? 다음 케이스. 고집쟁이. 요 아이들 되게 재밌는 게 자기는 10등이거든요. 반에서. 그러면 10등한테는 누가 정답이에요? 9등이 정답이지. 근데 1등만 정답이야. 그것도 전교 1등만. 그래가지고 항상 스트레스 받는 애예요.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반에서 10등이 전교 1등을 솔루션이라고 생각을 하면 늘상 자기는 뭐가 잘 안 되지. 그럼 스트레스 받고 마음이 안 좋죠. 그게 고집쟁이 유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겠어요? 근데 이 고집쟁이는요, 대부분 유년기 시절 엄마 개입이 너무 과도하게 셀 경우에 많이 일로 빠져요. 그리고 이게 계속 크잖아요. 어른이 될 때까지 계속 엄마 개입이 세면 자기애성 인격장애까지 가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고집쟁이 유형인 경우엔 너무 높이 바라보는 이 시선, 요거를 적당히 조절을 해줘가지고 여길 가는 것도 괜찮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높여도 늦지 않다라는 엄마의 조언 같은 것들이 굉장히 시급합니다. 학원 퀴즈. 자기주도적인 학습은 빵 프로. 그렇죠. 학원 퀴즈. 학원의 목매는 이런 애들 상담하면 대부분 뭐라고 하냐면 선생님 어떻게 학원 없이 공부를 잘할 수 있나요? 이런 아이들이에요. 그리고 공통적으로 엄마도 학원 중독증이에요. 안 보내면 불안해가지고 미쳐. 근데 딱히 보낸다고 잘하는 것도 아니야.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전문가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답답하죠. 이런 게 이제 학원 퀴즈가 되겠습니다. 이 학원 퀴즈 같은 경우는요, 우선은 제일 조심할 게 학원 공부에 타성에 젖은 애들은 일단 첫 번째로 진도만 많이 뽑아쓸 공산이 큽니다. 두 번째로 기본적인 내용은 잘 모르면서 문제만 진탕 풀었을 가능성이 커요. 요 두 가지. 그리고 세 번째로 아주 디테일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공부 놓치고 채우지 못하고 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제일 시급한 게 지가 혼자 뭔가 해볼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해 주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물론 이걸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써야 될지 우왕좌왕합니다. 그래서 어영부영하는 경우도 되게 많죠. 근데 공부 계획 짜는 거라든지 과목 배치하는 거라든지 책을 선택하는 요령이라든지 그걸 분량을 나눠서 하기 위해서 내가 공부를 실제로 해보는 경험이라든지 내가 1시간 공부하니까 영어 단어를 몇 개 배울 수 있는지에 대한 느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차근차근 채울 수 있도록 뒤에서 자전거를 잡아주면 나중에는 결국 얘도 충분히 잘해내는 아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어려서부터 너무 학원에 뺑뺑이를 돌려가지고 없으면 못할 것 같은 강박관념이 있는 거죠. 이런 것들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고요. 그 다음이요. 꼭두각시. 요거는요, 일종의 마마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엄마 시키는 대로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모두가 나쁜 케이스는 아니에요. 꼭두각시 유형 중에 긍정적인 꼭두각시도 있고 약간 부정적인 꼭두각시 유형인 아이들도 있습니다. 긍정적인 아이들은 엄마가 시키는 거 열심히 하는 게 뭐 어때서요? 이런 경우. 그래서 대학 진학까지는 문제가 없어요. 얘는 언제 문제가 터집니까? 장가 갈 때 문제가 터지지. 아시겠죠? 장가 갈 때 문제가 터져. 그러니까는 뭐 당장은 괜찮아요. 그런데 반면에 부정적인 꼭두각시 같은 경우는 엄마가 하라는 게 너무 많아서 미치겠고 아무것도 하기 싫다 이런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렇죠? 얘는 어떻게 보면 엄마가 조금 더 용기를 가지시고 지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배려를 해주셔야 돼. 아까 말씀드렸죠? 지금 당장 스스로 해서 실패하는 경험을 해보지 않으면 나중에는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 그렇죠? 한시라도 빨리 이렇게 하니까 실패하고 이렇게 하니까 성공하는구나 하는 경험을 해볼 수 있도록 엄마가 여지를 마련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만 꼭두각시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특히 아드님 같은 경우. 그렇죠? 안 그러면 나중에 대학 학점이 안 나왔다고 엄마가 과사에 달려오시고 우리 애가 그런 애가 아니라면서 회사에 쫓아가서 인사고과에 대해서 컴플레인 하시는 MT를 따라가고 물론 이제 아주 5천만 분의 한 1 정도 되는 확률이긴 하겠습니다만 그런 웃지 못할 상황이 올 수도 있으니 어른이 되도록 키워야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7년 동안 3만 명 학생 그렇죠? 대상으로 검사를 해서 16가지 유형을 분류를 한 거예요. 통계적으로. 그래서 아이들의 공통점, 약점, 강점 그리고 걔를 관리했을 때의 효과적이었던 방법 등 같은 것들을 정리한 걸 토대로 앞에 있는 8가지 유형을 설명을 드린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고집쟁이까지 8가지 유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그것들 한번 잘 귀담아서 들어보시고 모쪼록 이 부모님과 자녀와의 관계 회복 그리고 부모님이 자녀를 좀 더 이해하고자 하는 노력 이런 것들이 충분히 쌓이면 아이의 공부도 인생도
성공할 수 있다는 믿음 꼭 가지시는 시간이 됐기를 바라면서 이번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별탈 없는 무난한 가정이었지만 작은 위기들이 하나둘씩 생겨났어요. 저한테 우울이 찾아왔고요. 남편이 바빠서 그게 되지 않으니까 저도 모르게 심통을 많이 냈었나 봐요. 어느 날 저한테 제안을 하더라고요. 캠핑을 가자고요. 손 하나 깐딱 안 하는 사람이 캠핑을 간다고 달라질까? 그런데 캠핑장에서는 좀 다르더라고요. 커다란 장작을 쩍 하고 쪼개서 이렇게 쌓아 올릴 때는 제가 채털리 부인이 된 것 같았어요. 딸아이가 저를 깨우더라고요. 엄마, 눈 오나 봐. 눈 오는 소리가 들려. 그의 첫눈이었습니다. 계절과 자연의 변화를 느낄 수 있는 곳. 그게 바로 캠핑장인 것 같았어요.